안녕하세요. 장애인 복지론 제3주차 학습 목표입니다. 1. 장애인 복지의 개념을 이해한다. 2. 장애인 복지의 목적을 이해한다. 3.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4. 장애인 복지의 주체와 대상을 이해한다. 5. 장애인 복지의 이념을 이해한다. 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복지론 제3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주차의 학습 내용은 장애인 복지의 개념과 목적, 필요성, 그리고 주체와 대상, 이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습 내용부터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이것이 사회복지의 어떤 실체 개념인지 목적 개념인지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장애인 복지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과 수단적인 목표, 그리고 장애인 복지가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애인 복지라고 했을 때는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주된 타겟은 바로 장애인 당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장애인 복지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 적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사회복지를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노멀라이제이션, 일종의 정상화 이념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 복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 복지라고 하는 것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 그리고 생태 체계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했을 경우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부양 가족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사실 다수의 비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영역이 바로 이 장애인 복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세부적인 참고사항으로서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라든지 강점 관점이라든지 인파워먼트 관점이나 사례관리적 접근, 자립생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개괄적으로 본다 그러면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주된 포커스,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개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특징에 의해서 나타나기보다는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난다 라고 하는 측면들을 좀 기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는 크게 장애인 당사자를 주된 포커스로 잡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는 손상을 통해서 장애를 갖게 되어졌다면 이런 장애로 인해서 더 능력장애나 사회적 분리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활의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재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손상이 일어나기 이전에 기능 상태로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분들, 이것을 사회재활 혹은 재활복지 영역이라고 하고요. 또 장애 정도가 너무 심한 중증이어서 재활보다는 오히려 보호가 더 필요한 장애인들이 있겠죠. 이럴 경우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보호복지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재활복지와 보호복지를 통칭해서 이 장애인 복지라고 한다라고 규정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주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라고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목적 개념과 실체 개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목적이라고 하는 개념과 목표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지향점,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지향점은 바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보장, 삶의 질의 향상, 혹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적이 되겠죠. 그런데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들은 다 목표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준다든지 전인적인 능력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도구나 수단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나 법, 관련된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은 결국 실체 개념으로서 장애인 복지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고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목적 개념으로서 장애인 복지다. 그래서 이 목적 개념으로서의 장애인 복지와 실체 개념으로서의 장애인 복지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체 개념으로서의 장애인 복지의 내용들이 실행이 되어져야 목적 개념으로서의 장애인 복지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개념으로서의 장애인 복지와 실체 개념으로서의 장애인 복지가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념과 목표에 비추어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책을 위한 상황을 묻고 문제점을 찾아서 대책을 구성함으로써 장애인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이론론적인 시각은 바로 통합적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 수단으로서의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인 복지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죠. 삶의 질을 어떤 방식으로 높일 거냐라고 하는 측면을 본다면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 주는 것들, 이것이 바로 수단적 목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복지의 이념들을 가시적인 현실 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이 수단적 목표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전인적인 능력의 개발, 이런 것들이 바로 수단적 목표가 될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더불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장애인의 전인적 능력의 개발이라든지 사회 환경의 개선 등을 수단적 목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수단적 목표가 달성된 상태, 이루어진 상태, 이것이 장애인 복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단적 목표가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의 전인적 능력 개발과 사회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자,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로 인한 그 능력이 손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개인마다 잔존 능력과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 전제가 바로 이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전인적인 능력의 개발에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 환경의 개선인데요. 일반적인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환경 자체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나 이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장애인 복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 목표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인 복지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라고 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산업화에 따른 장애 유발 요인이 늘어났다든지,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도 장애인 복지가 필요하다든지, 장애가 사회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장애인 복지가 필요하다든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장애인 복지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산업화에 따른 장애 유발 요인의 증대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도 70년대 이후 계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서 산업화가 아주 많이 이루어졌죠. 도시화되고 현대화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인간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왔다거나 인류의 행복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부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산업화로 인한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산업재해라든지,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나 장애 유발 요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지금 현대사회처럼 각 가정마다 최소한 한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차량이 많이 늘어난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자동차 사고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산업화가 가져온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 외에도 의학기술의 발달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을 의학기술의
진전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죠. 다만 생명의 연장은 가능하게 됐지만 손상된 부위를 가지고 나머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수많은 장애인을 양산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산업화에 따라서 장애 유발 요인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런 증가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수도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다 보니까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애인 복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논리적 귀결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사회적 부담의 경감 차원에서도 장애인 복지는 꼭 필요하다. 자,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 장애인 하면 굉장히 의존적이고 수동적이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들을 바라본다면 장애인들은 의존적인 비경제활동 인구 집단이라고 하는 다소 소비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소비적 측면보다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재활 지원을 통하고 또 격려하고 지지함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는 생산적인 측면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장애인 복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자본주의 경제학의 기본 전제는 한정된 자원, 소위 말하는 자원의 희소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이런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소비적이거나 의존적인 비경제 활동 집단으로서의 장애인이 아니라 그들도 사회 나름의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장애인 복지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장애가 사회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좀 최소화하는데도 장애인 복지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장애,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당사자도 힘들겠지만 부양 가족의 부양 부담이 그만큼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과중한 부양 부담일 경우, 부양 부담이 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극단적으로는 가족 해체의 문제까지, 가족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의 보호 체계를 좀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확산되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중증 장애인 부양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것이 현재의 가족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 보호 프로그램이나 주간 활동 지원이나 단기 보호라든지 제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지원사에 대한 파견, 이런 것들이 사실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가족 내외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또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 복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 장애인 복지는 필요한데요. 사실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존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회적 배제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장애인 복지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내용은 장애인 복지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복지론 제3주차 수업 내용과 관련한 첫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듣고 정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립니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능력이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잔존 능력과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 목표에 해당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장애인 복지론 제3주차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리 지켜주세요. 장애인 복지론 제3주차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 목표로서 개인의 전인적 능력의 개발입니다. 네, 장애인복지론 제3주차
두 번째 학습 내용은 장애인 복지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장애인 복지의 이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의 주체와 대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리고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만 주체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최근에 사례관리적 접근의 기본 전제는 생태체계적인 관점 혹은 인파워먼트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태체계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했을 때 장애인의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존의 정책의 기조는 장애인 당사자와 부양가족을 위한 지원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2024년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사실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이나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 평등이 사실 실현되어졌느냐,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이나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들의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수의 비장애인들의 장애에 대한 수용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소위 말하는 복지다원주의적 관점에서의 주체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복지의 주체가 되겠죠. 왜? 본인이 변화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재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들의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관련된 법, 제도, 정책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주체, 입법 주체는 국회, 의회가 되겠죠. 정책이나 행정의 주체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고, 또 이들의 재활이나 이런 자립을 지원해주기는 전문 주체로서는 전문 시설이나 전문가 단체가 있겠고요. 기타 지원 주체로 일반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지역 주민들, 그리고 보호 주체로는 가족이나 이웃, 친척, 친지들, 복지시설 등이 지원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 역시 생태 체계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접근할 때 보다 더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의 대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서 다 살펴본 학습 내용 중에서 장애인 복지는 재활복지와 보호복지라고 하는 두 가지 코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장애인복지의 대상은 이 장애,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 그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의 대상이 되기도 하겠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중증의 장애가 있는 이런 장애인 당사자들도 장애인복지의 주된 대상이 되겠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해서 살펴본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직업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이 우선되어야지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심한 사람은 직업을 가질 수 없어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서 출발, 사람이 갖는, 인간이 갖는 욕구에서 출발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책의 기본 베이스는 인간의 욕구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 바로 이 장애인 복지의 이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가 과연 무엇이냐? 결국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보장,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더 나아가서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장애인 복지의 목적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장애인 복지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개인적 측면에서 구현이 필요한 이념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국가나 사회적 측면에서 구현이 되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크게 개인적 측면에서 구현되어야 될 부분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 생명과 생존권에 대한 존중,
전인격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국가나 사회적 측면에서 구현되어야 될 부분은 이 장애인의 사회적인 접근성을 높이거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 주는 것, 그리고 자립과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의 실현이라든지 사회 통합과 참가의 보장, 이런 이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이념들이 있겠지만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런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개인적 측면에서 구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장애인 복지의 이념을 살펴보겠는데요. 네, 첫 번째 다룰 장애인 복지의 이념, 특히 개인적 측면에서 구현되어야 될 이념은 바로 장애인의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왜 장애인의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이념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라고 했을 때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편견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 장애인을 이런 편견이라든지 차별에서 벗어나게 함은 물론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리의 주체로서 장애인 당사자를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애인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장애인 복지 이념을 실현하는 첫 출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리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장애가 있다 없다, 장애 유무에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왜? 헌법에서 천부인권 이라고 하는 거,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장애인 복지 이념의 첫 출발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아 실현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 이념 구현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건데요. 자, 이러한 장애인 인권 존중과 관련해서 논의해야 할 몇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윤리적 가치 갈등 상황에 대한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적장애인 시설, 정신장애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설 내에서 혼인관계,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이들의 불임 시술을 하는 것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 사례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이냐, 그리고 여기 이들의 불임 시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입장 차이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특히 전문직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개인적 측면에서 구현되어야 될 장애인 복지의 이념 두 번째는 바로 생명과 생존권 존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인 권리이죠. 생명과 생존권에 대한 존중 부분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어떻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 발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임신을 했을 때 장애 유무 여부를 검사하는 것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전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이런 임신 중에 장애 유무를 검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논란의 중심에 있을 수 있죠. 왜 이런 검사를 해서 장애가 있으면 아이를 지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이를 살린다? 이것이 과연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내 생명을, 그 아이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가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녀를 출산을 했을 경우 또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효용 가치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갖는 전문직 가치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때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가치가 또
전문직 가치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내담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는 가치 중립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선택과 결정이 클라이언트, 소위 말하는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내담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개인적 측면에서 생명과 생존권 존중에 대한 이념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전인격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애는 결함이나 결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어떤 일부가 되겠죠. 사실 장애라고 하는 특징을 포함해서 그 장애인 당사자를 전체적인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장기 아동에게 있어서 이런 전인격의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내성마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두 남매의 이야기가 지난 2016년 동행 프로그램에서 이제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로 자, 이제 영상 잘 시청하셨는지요? 뇌성마비 아버지를 둔 두 남매 이야기인데, 실제 이 영상에서는 이 아버지는 당신의 외형적인 모습들이 자녀들의 친구들에게 비춰지면 자녀들이 학교에서 혹시나 놀림을 받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사실 아이들의 친구들 만나는 것을 꺼려했었는데, 이 두 남매, 특히 첫째 장녀인 딸의 경우에는 일부러 학용품이나 준비물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아버지가 이 학용품을 들고 학교를 찾아오게 만드는 뭐 그런 상황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눈에는 두 남매를 잘 키워준 소중한 아버지, 고마운 아빠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반해서 주변 사람들이 사실 볼 때는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어떤 그런 영상으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보다 더 건강한 시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KBS 동행 프로그램 뇌성마비 아빠와 딸이라고 하는 내용의 영상을, 혹시 링크가 된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 우리가 또 구현돼야 될 이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장애인의 사회적 접근성 제고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공존 사회를 지향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의 증진과 관련된 것들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기본적으로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 반드시 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공공시설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상업적인 시설이나 개인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장애인 인지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고, 또 장애로 인해서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배제되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최소한의 기회마저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 반드시 구현돼야 될 이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립과 정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립이라고 하는 의미는 스스로 일어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장애인 복지에서의 자립은 일상생활에서의 동지학의 자립이나 직업적 자립, 경제적 자립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개념으로서 자립을 생각한다 그러면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복지에서 장애인 복지가 지향하는 가치로서, 이념으로서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수행하는 과제의 양이, 과업의 양이 얼마만큼 많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본인의 삶을 좀 더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들의 삶을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의 자립생활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 이념 중에 이 자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 정상화에 대한 부분도 다시 아까 계속 등장을 하겠지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동일한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작업 환경 내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회성원들의 일반적인 활동에 속하는 종교, 여가, 문화, 오락, 체육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노멀라이제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부분들은 또 오프라인 수업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 구현돼야 될 이념 중에 사회 통합과 참가의 보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사전적 의미로 사회 통합을 보면 통합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어떤 사회 집단이나 개인들이 서로 적응을 함으로써 그것보다는 좀 적은 단일히 집합체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 장애인 복지 이념으로서의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기회를 공유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과정.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협업하는 과정 속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사회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참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사회 관계를 넘어서서 일단 어떤 물리적인 행사나 공간에 참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이런 이념들은 국가가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 구현이 될 이념이 되겠죠. 자, 오늘 장애인복지론 3주차에 다뤘던 내용은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목적, 필요성, 그리고 주체와 대상, 그리고 이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LMS나 SNS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론 제3주차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의 이념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듣고 정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립니다. 장애인도 사회의 다른 성원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비장애인과 동일한 작업 환경 내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성원들의 일반적인 활동에 속하는 종료, 문화, 체육, 여가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 구현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의 이념은 무엇일까요? 장애인 복지론 제3주차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노멀리제이션, 정상화입니다. 1959년 덴마크에서 제정된 정신지체인법에서 처음 사용된 이 용어는 당시 지적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의 모임인 장애인 부모회의 노력에 의해 도입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복지론 제3주차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필요성과 주체 및 대상, 이념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역사 연구의 방법과 서구 및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